미식 축구의 모든 것 얼러바드 NFL 새 첫 번째 이제 녹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도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마지막 정규 시즌이 끝이 났고 다음 주 이제 포스트 시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참 지난주 저에게는 굉장히 뼈아팠던, 그리고 이지만 위원에게도 좀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이제 저버리게 되는 그런 한 주여서 정규 시즌 마무리가 굉장히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 못하니까 오늘 정리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카우보이즈 기어를 한번 좀 착용해봤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 패트리어츠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게 되면 후드를 한번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곧 입으시겠네요. 네, 이제 퍼스트 앤 21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이벤트에 대한 공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유튜브에 엊그제였나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나만의 이제 포스트 시즌 브라켓 만들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명 브래킷 챌린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그 마치 매드니스, 미국 대학농구 64강,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65개 팀을 넣어서 더 한 단계 더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64강이 가려졌을 때 그 토너먼트를 이제 치르는 각 단계별로 어느 팀이 이길 거다라는 걸 쭉 예상해 가서 마지막 우승팀까지 예측하는 그 1년의 그 토너먼트의 승자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는 이제 대학 농구는 아니지만 똑같이 이제 어쨌든 토너먼트 형태로 플레이오프가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12개 팀이 지금 이렇게 쭉 대전을 치러가면서 누가 어느 단계에서 이기고 올라가서 어떤 팀을 상대해서 누가 이기고 쭉 가서 최종 결승전에 누가 올라가서 누가 우승할 거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예측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근접하게 맞히신 분을 저희가 그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와일드카드에서 이제 이긴 팀이 디비전 라운드에 올라가서 이제 1번 시드, 2번 시드 팀과 상대를 하게 됐을 때 1번 시드에 있는 팀이 이 올라간 팀 중에 더 낮은 시드였던 팀과 상대를 하게 되고, 2번 시드였던 팀이 이제 이 더 높은 시드의 팀과 이제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계산을 이제 좀 잘 하셔서 이 좀 대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기는 팀들을 먼저 한번 예측을 해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디비전 라운드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팀들 중에 제일 낮은 팀 중 남은 팀 중에 제일 시드가 낮은 팀이 1번 시드하고 붙는 거고, 높은 시드인 팀이 2번 시드하고 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계산을 하셔서 이제 적으셔야 대진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저희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버슨 월스님께서 후원해주시는 패딩. 이지만 위원이 굉장히 탐을 많이 냈었던 패딩. 저 패딩 많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선물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패딩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정리가 그건 됐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스트 앤 21 일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주에 있었던 경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사실 이제 경기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경기들도 많았어서 그런 경기들은 좀 이 각 팀들의 오프필드 이슈들에 대해서 좀 다루는 형식으로 이 일부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미 탈락한 팀들은 경기 내용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팀과 관련된 이슈, 뭐 그 팀과 관련된 단신을 다루는 걸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이제 33대 23. 벵갈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신시내티 벵갈스가 다음 드래프트 1순위 픽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 피치볼이었죠. 이 LSU 타이거스와 이 오클라호마 수너스의 맞대결. 이 경기에서 LSU의 이 쿼터백이었던 조보로 선수가 전반전에 7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1번 픽을 이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난주 경기에서 신시내티 벵갈스 팬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경기가 이 벵갈스의 경기가 아니라 루이지애나 주립대 LSU의 경기에 더 관심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시즌의 성적은 이미 확정이 된 거고, 그렇죠.
전체 1순위 픽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지금 제일 유망한 선수로 지목되고 있는 조 버로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특히 플레이오프 내에서 이제 진짜 강팀들만 남은 이런 진짜 그 진검승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나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3,000%로 빠져가지고 대학 풋볼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듣고 갈까 싶은데 사실 이제 이 여러 가지 볼 게임이 있는 시즌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 두 개 볼 경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그 대학 풋볼 특집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경기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에 대한 이제 이 분석을 이즈만 위원이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서 한번 좀 들어볼까 싶어요. 네, 그래서 카리지 풋볼이 이제 4강 토너먼트를 통해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볼 중에서 이제 두 개의 볼을 매년 로테이션을 하면서 4강전을 치르게 되는데 올해는 피치볼과 피에스타볼이 그 4강전으로 경기를 치르게 됐고 그 두 개 볼에서 승리한 팀들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4일 날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일단 조 버로가 뛰었던 그 피치볼부터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4개 팀 중에 전체 1번 시드로 올라온 LSU, 루이지아나 주립대와 4번 시드로 올라온 이제 오클라호마 대학과의 간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이제 조 버로가 LSU 전체 1위 팀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이 경기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특히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고 임하는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경기 전부터도 LSU의 좀 우세가 많이 점쳐졌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이 된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던 그래서 이날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에만 터치다운 패스 7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마음만 먹었으면 10개 이상도 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결승전을 대비해서 주전들의 부상을 좀 방지하고 페이스 조절을 하기 위해서 3쿼터 이후에는 주전 선수를 대부분 다 뺐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점수차가 이미 전반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후반까지 이렇게 뛰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LSU가 첫 드라이브에서 단 3번의 플레이 만에 터치다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 이날 경기가 어떻겠구나라는 걸 이미 신호를 좀 준 그런 드라이브였는데 조 버로가 그 드라이브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에만 터치다운 패스를 7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와이드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에게만 4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두 선수가 동시에 기록을 세웠죠. 최다 터치다운 패스, 최다 그 터치다운 캐치. 그러면서 사실 전반에 49대 14로 앞서 나갔는데 이날 LSU가 세웠던 기록들을 좀 보면 일단 조 버로가 그 FBS 그러니까 1부 리그 볼 경기 한 경기에서 최다 터치다운, 패스와 러싱을 합쳐서 최다 터치다운 8개, 그러니까 터치다운 패스 7개, 그다음에 3쿼터에도 터치다운 런을 하나 기록하면서 이날 8개 터치다운을 기록했거든요. 그것도 조버로가 뛰어서 했잖아요. 사실 이제 뛰었다기보다는 이 QB 스닉이었는데 그래서 러쉬를 통해서도 하나의 터치다운을 했기 때문에 혼자 책임진 터치다운이 8개, 그게 기록이고 그다음에 또 역시 1부 리그 FBS 단일 볼 경기에서 최다 터치다운 패스 기록의 타이 7개. 근데 그걸 전반에만 한 거죠. 그러니까 더 뛰었으면 그걸 마음 먹고 했으면 사실 뭐 10개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다음에 조버로 하나가 더 기록이 있는데요.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에서 전반전 최다 패싱 야드 기록. 이날 전반에만 403야드를 던졌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시버 저스틴 제퍼슨도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터치다운 캐치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반에만 4개를 기록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다 리셉션 야드 기록. 그래서 이것도 227야드. 상당히 엄청난 기록들이고 LSU 팀 차원의 기록도 보면 플레이오프 최다 기록을 여러 개를 갱신했는데 전반전 최다 득점 49점. 그 다음에 한 경기 최다 득점 63점. 그 다음에 한 경기 최다 토탈 야드. 이날 토탈 야드가 692야드였어요. 거의 700야드 가까운 기록. 그러니까 마음 먹고 했으면 거의 1000야드 가까운 기록도 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LSU가 이날 압도적인 경기를 했느냐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3쿼터까지만 주전들 뛰게 했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날 LSU의 주전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드 헬레어라는 선수가 안 나왔죠.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쉬를 2번만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이 다소 있기 때문에
점수차가 많이 나오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잠깐 나와서 2번의 캐리를 하고 그다음부터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였다. 주전 러닝백이 안 나왔다. 그리고 1학년 러닝백이 대신 뛰었는데 네. 이 정도였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여러 대학 선수에게 주는 상 중에 전국 가장 훌륭한 리시버한테 주는 상인 빌레니코프 상을 수상한 와이드 리시버가 이제 LSU에 있어요. 자마 체이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이날 리시빙이 단 2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리시버들이 대활약을 해주면서 이렇게 폭발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이제 스타들이 많고 선수 중에 두껍고 그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폭발하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그 득점력도 과시할 수 있다라는 네.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죠. 사실 이제 저는 이 대학 풋볼을 잘 챙겨보진 않아서 이날 이제 조보로 선수를 보는 첫날이었는데 조보로 선수의 이 패스가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상당히 정확하고요. 그 파켓에서의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파켓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민첩하고 맞아요. 프레셔가 들어왔을 때 그걸 상당히 잘 피한다. 그리고 그 스크램블링해서 시간을 벌어서 패싱하는 능력이 네.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또 이날도 또 뭐 중계진들은 그런 말 하던데 탐 브레이디에다가 그 빠른 발까지 얹은 그런 뭐 쿼터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프로에 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대학 리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상대했던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오클라호마도 우승팀은 아니거든요. 오클라호마 공격력이 올해 LSU에 이어서 전국 2위였어요. 그러면서 한 경기 평균 554야드를 기록했던 팀이거든요. 근데 이날 LSU에게 322야드에 막혔고 또 이제 조 버로가 하이스만 트로피를 수상을 했지만 그 하이스만 트로피 투표에서 2등을 차지했던 선수가 그렇죠. 제일런 헐스, 그 오클라호마 쿼터백인데 제일런 헐스가 이날 LSU 패스러시 계속 쫓기면서 패스 성공률이 50%도 안 됐고요. 217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패스 없이 인터셉트 하나. 근데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듀얼 스렛 쿼터백이기 때문에 러싱으로는 43야드 기록, 터치다운 2개를 기록을 했는데 대학 마지막 경기인데 상당히 좀 초라한 성적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보로 선수와 굉장히 좀 비교가 많이 됐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SU가 올 시즌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지금 이제 칼리지 풋볼을 상당히 그 장악을 했었는데 이날은 사실 이제 수비도 괜찮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실 LSU가 공격이 너무 주목받아서 수비가 좀 가려있기도 했고 수비가 좀 시즌 중반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시즌 막판에 수비도 살아났고 이날 경기에서는 오클라호마를 완전히 압도하면서 공수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너무 한쪽으로 기운 경기였는데 그래서 최종 점수가 63대 28이었어요. 근데 그 28점 중에서도 14점은 가비치 타임에 그렇죠.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제대로 뛴 경기에서는 63대 14 정도 되는 경기였고 심지어 LSU는 주전을 뺀 상태였다. 그렇죠. 오클라호마도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브라이트 스팟 하나를 좀 짚어보면 이번 이제 드래프트에서 주목되는 와이드 리시버 중에 한 명인 CD 램이라는 선수가 이날 4개의 리셉션으로 119야드로 상당히 이제 선전을 하면서 본인의 드래프트에서의 몸값은 좀 더 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LSU 타이거스와 이제 오클라호마 소너스의 경기는 이 LSU 타이거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제 챔피언십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제 2번 시드 오하이오 스테이트, 그다음에 3번 시드 클램슨, 작년도 우승팀이죠. 네. 이 두 팀이 이제 피에스타볼에서 대결을 펼쳤는데 상당히 팽팽할 거라는 예상을 상당히 무색하게끔 전반에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먼저 16점을 득점을 해나가면서 크게 앞서갔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싱거운 승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클램슨의 반격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21 연속 득점을 하면서 21대 16으로 뒤집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또 막 백앤포스가 진행이 됐죠.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다시 역전을 했고 이제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이제 작년도 우승 주역이었던 클램슨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94야드를 전진하면서 터치다운을 다시 한번 시키면서 역전을 시켰고 네. 2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29대 23으로 재역전을 시켰거든요. 이게 팽팽하게 승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가 이제 다시 한번 잡은 마지막 기회의 드라이브에서 또 반격을 해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엔드존에서 인터셉트를 당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상당히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기가 막판 인터셉트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트레버 로렌스 선수의 스타성이 다시 한번 좀 빛나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경기에서 제가 놀랬던 건 1년 만에 이제 트레버 로렌스 선수를 보게 됐는데
벌크업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네, 한 15파운드 정도 근육이 더 불었다라고 하고요. 음. 그 육안으로 볼 때도 네. 체격이 좋아졌다는 게 보였는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날 마지막 그 경기가 이제 뭐 백앤포스 이렇게 이렇게 승부가 왔다 갔다 할 때 승부사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올 시즌 내내 말씀드렸던 러셀 윌슨 같이 막판에 이제 4쿼터의 승부를 이제 그 본인 편으로 가져가는 이런 역할을 잘 해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 레벨에서 이제 프로 레벨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만한 요소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클램스는 올 시즌에 이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 받았던 것이 이 클램슨이 소속해 있는 ACC 이 컨퍼런스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클램슨이 올 시즌 내내 탑 10 팀을 하나도 상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평가 절하가 됐었는데 이 경기에서 2번 시드, 그러니까 전체 2위에 랭크된 오하이오 스테이트를 꺾으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 네. 사실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죠. 디펜딩 챔피언인데 어쨌든 올해는 이제 좀 그 로스터가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평가 절하가 됐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여전히 건재하다는 걸 과시했고요.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사실 이날 좀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뭐 우리가 프로 경기들 얘기하면서 많이 다뤘지만 이 경기에서 유난히 좀 심판들의 어떻게 보면 좀 오심들이 좀 꽤 있었는데 몇 가지를 짚어드리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수비수가 클램슨에게 타겟팅을 했다라는 콜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좀 애매했고요. 러핑 더 펀터 콜이 좀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는 클램슨이 놓친 공을 잡아서 펌블 리턴 터치다운을 했는데 리턴 터치다운을 하고 나니까 인컴플릿 패스라고 해서 그 터치다운을 뺏어가는 여러 가지의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하이오 스테이트 입장에서 좀 억울한 그런 판정들이 좀 많아서 원 포지션 차이로 끝난 경기에서 이런 좀 오심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상당히 좀 오하이오 스테이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날은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보면 앞으로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드래프트에서 이름이 호명될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정도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클램슨을 보면 뭐 잘 아시는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 그다음에 러닝백 트라베스 에티엔이 있고 오하이오 스테이트도 보면 이제 쿼터백 저스틴 필즈, 체이스 형 디펜시브 엔드 체이스 형이 있고 그다음에 러닝백 JK 다빈스 등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날 체이스 형이 좀 아쉬웠던 거는 색을 하나도 기록을 못했고 태클 하나를 고쳤어요. 근데 체이스 형이 올 시즌 색을 16개 반을 기록하면서 전국 1위를 했고 지금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서 조 보로와 함께 전체 1순위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날은 좀 활약이 조금 눈에 띄지 않았고 반면에 오히려 이날 좀 활약을 했던 선수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러닝백 JK 다빈스가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날 68야드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174야드를 달렸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2000야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팀 기록을 세웠고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를 많이 해줘서 이 선수의 어떤 그 드래프트 몸값도 상당히 좀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쪽에서도 타이거스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승전이 1번 시드 LSU 타이거스와 3번 시드인 클램슨 타이거스 두 호랑이 팀들의 대결인데 이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 한번 좀 이렇게 이 경기를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주목할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클램슨은 전년도 우승팀,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근 3년 동안 2번을 우승한 강팀이고요. 네. LSU는 올 시즌 가장 압도적인, 뭐 지금 준결승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가장 압도적인 팀. 특히 클램슨이 올해 이 오하이오 스테이트 상대하기 전에는 그 탑 10 팀을 상대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램슨은 이번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면서 탑 10 팀을 6팀이나 격파하면서 압도적인 면을 보여왔다. LSU. LSU. 네. 제가 뭐라 그러죠? 클램슨이라고 했어요. LSU. 그리고 이제 LSU는 2003년, 2007년 우승 이후에 지금 이제 12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또 약팀 쿼터백들도 사실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하이즈먼 트로피 위너인 이 조 보로우 그리고 트레버 로렌스는 데뷔 후 이 그 트루 프레시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가 없는 쿼터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다음 포인트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이제 하이즈먼 트로피 위너이자 올해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픽이 유력한 조 보로우 그리고 반대편에는 내년도 드래프트에서 이제 탑픽이 유력한 트레버 로렌스 이 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 간의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경기가 이 결승전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슈퍼돔에서 열린다. 네. 그래서 사실상의 홈 경기나 다름없이 LSU가 2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 경기를 사실 뭐 펼쳐봐야 알겠지만 지금 네. 이제 전문가들의 예상은 특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나온 그 예측은 LSU의 5점 반점, 5.5점 차 우세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날 이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만 놓고 봐도 LSU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그 4강에 대해서 좀 전에 한번 이렇게 프리뷰하면서 말씀드렸을 때 이 1, 2, 3, 4번 시드를 놓고 말씀드리는데 4번 시드가 좀 처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1, 2, 3번 LSU, 오하이오 스테이트, 클램스는 사실 좀 비슷비슷하고 4번에 이제 턱걸이로 이제 올라온 오클라호마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처지긴 하는데 네. LSU가 이제 오클라호마를 상대했던 거죠. 그리고 클램슨과 오하이오 스테이트는 그 이제 좀 박빙의 그런 대결을 펼쳤던 건데 뭐 그렇더라도 LSU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상당히 좀 눈에 띄었죠. 네. 특히나 이 조보로 선수가 왜 흔히 이제 이진만 위원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타이트 윈도우 안에 이제 꽂아 넣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능력이 굉장히 좀 돋보였던 경기가 네. 아니었나. 네.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요. 이날 뭐 사실 그 경기장에서 계속 화면에 잡혔던 거는 조보로의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 부모님 네. 와서 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조보로의 아버지가 풋볼 코치예요. 아. 풋볼 코치인데 올 시즌은 조보로를 계속 보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코치를 사임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부정을 이제 과시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시는 앞에서 조보로가 정말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야구 선수들이 그 FA 되기 직전 해 같은 비슷한 거죠. 그런 이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아버지 얘기를 했으니까 LSU의 랜디 모스 아들 아 맞아요. 랜디 모스가 와서 경기 보고 있었잖아요. 그 LSU의 타이랜드 데리어스 모스라는 선수가 랜디 모스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리어스 모스도 이날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62야드 터치다운 캐치를 하면서 맞아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했죠. 네. 랜디 모스 선수가 전 선수죠. 이제 일어나가지고 손을 흔들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참 호부 밑에 견자 없다. 예. 근데 진짜 그래서 지금 LSU가 이 정도로 사실 로스가 좋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 내년 이제 드래프트를 보다 보면 LSU 선수들이 많이 호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수는 다 공격이잖아요. 네. 수비에도 보면 훌륭한 선수들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세이프티 그랜트 델핏부터 해서 정말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네. 벌써부터 이제 이 드래프트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삼천포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벵갈스가 이제 1번 픽을 확정을 지었고 잠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대학 풋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투아 탕고바이올로아가 1월 6일에 자신의 이제 거취를 확정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남을 것이냐, 1년 더 뛰고 올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바로 드래프트 시장에 나올 것이냐, 이게 이제 좀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건? 사실 이제 뭐 실제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드래프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투아 탕고바이올로아가 대학에서 더 이상 보여줄 건 없다. 기량은 이미 충분히 과시를 했고 또 이제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대학 때 돌아가서 추가적인 부상을 당하면 더 힘들어진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더 이상 증명할 건 없이 많이 보여줬는데 뭐하러 대학에 돌아가서 추가적인 그 부상의 리스크를 안고 가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년 드래프트 때는 또 트레버 로렌스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이제 지금 조보로한테 어쨌든 밀리긴 했지만 저는 사실 올해 투아 탕고바이올로아가 드래프트에 나온다고 해도 부상이 있지만 여전히 전 높은 순위로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NFL에서는 항상 좋은 쿼터백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쿼터백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투아가 나온다 그러면 부상이 있지만 많은 팀들이 많이 노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사실 뭐 어떤 선수들이 더 나올지 모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조 버로가 전체 1순위라고 얘기를 하지만 작년 시즌 시작하기 전에 조 버로라는 선수가 이렇게 높은 순위로 거론이 될 거다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이제 본 거는 그 NFL 드래프트 엑스퍼트 탑 맥쉐이가 그 쭉 이게 그 조 버로의 몸값을 트래킹을 해놓은 차트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작년 시즌에 시작하기 전에 조 버로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했던 게 6라운드 내지는 언드래프티드로 평가를 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1년을 뛰면서 몸값이 수직 상승을 해서 지금 전체 1순위로까지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전혀 그 전에 거론되지 않았던
알지 못하던 선수들이 어디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미 트레버 로렌스가 있고 네. 또 어디서 어떤 선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까지 드래프트를 매년 보면 그런 선수들이 한 명씩 꼭 한두 명은 꼭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미치 트루비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 선수가 드래프트 때 그렇게 높은 순위로 뽑힐 거다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근데 그런 뭐 데니얼 존스도 마찬가지고 네. 칼슨 렌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선수들이 1부 리그만이 아니라 2부 리그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투아가 내가 1년 대학에 돌아서 더 뛰고 내 몸값을 더 높여야지. 이거는 저는 얻을 거보다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빨리 프로에 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에서 보여줄 거는 충분히 다 보여줬고 지금 가도 탐낼 팀들이 많다. 그래서 더 부상을 당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확고한 위치에서 드래프트 되자라는 거를 저는 제가 뭐 물론 얘기한다고 들을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조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대학 풋볼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브라운스와 벤갈스의 경기를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디 키친스 감독을 1년 만에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럴 매니저 존 돌세이와도 이제 결별을 선언을 했는데 완전히 이제 하우스 클리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성급한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프레디 키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만에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반 시즌을 뭐 대타로 뭐 감독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감독이 돼서 풀 시즌을 뛴 건 올해가 처음인데 1년 만에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인 존 돌시까지 이제 해임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우스 클리닝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했다라는 게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망이 컸다. 그러니까 올 시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클리블랜드의 지구 우승 심지어 그 이상도 점쳤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즌을 마무리해 보니까 지구 3위에 6승 10패. 이거는 사실 아무도 뭐 원하던 기대하던 성적은 아니기 때문에 실망이 그만큼 컸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미 해슬램 구단주가 그렇게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성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성적도 성적이지만 일단 중요한 경기들 너무 많이 패했고요. 그다음에 이길 수 있는 경기들도 너무 많이 패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덴버, 피츠버그, 애리조나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신시내티한테까지 패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단주의 너무 좀 이렇게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었냐.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프레디 키친스가 좀 비난받을 만한 것은 올 시즌 라커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지만 뭐 페널티도 너무 많고요. 네. 규율 잡히지 않은 이런 선수들의 행동, 뭐 메이필드나 OBJ 같은 선수들의 그런 디바 성향의 행동 이런 게 너무 심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NFL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게럿 뚝배기 게럿의 그런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은 난투극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단주 입장으로서는 정말 창피할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라커룸을 이렇게 통제하지 못한다.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력, 지도력을 떠나서 리더십에 대한 자질에 대한 의문도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감독 후보들이 마이크 맥카티 그리고 이제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로버트 살라 그리고 이제 페이트리어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조시 맥데니얼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좋은 사람들은 다 만나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슈퍼볼 우승까지 했던 마이크 맥카티도 있고 한번 감독을 해봤던 조시 맥데니얼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로버트 살라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바이킹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케빈 스테판스키도 있고 레이븐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그렉 로만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인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데니스 알렌. 그러니까 지금 웬만큼 잘하는 팀들의 공격 코치, 수비 코치는 대부분 만나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뭐 언론마다 조금씩 보도한 내용은 다르지만 조시 맥데니얼스를 제일 좀 탐내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뭐 맥데니얼스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 명의 이제 좋은 코치 후보들한테 한번 이제 생각해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점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구단주 지미 해슬램이 팀을 2012년에 인수했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 2012년이니까 지금 이제 7, 8년 된 건데 그동안에 벌써 감독을 6명을 거쳤다. 지금 감독이 7번째 감독이 될 거다. 네. 잘 생각해봐라. 잡 세이프티가 심각하게 위험한 그런 포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혹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 가서 프레디 키친스가 못했던 라커룸을 장악하고 음. 얘네들을 내가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베이스가 좋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두 해 감독에다가 날아갈 수 있다.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단주의 성향도 봐야 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GM이 또 누가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고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팀이 지금 찾아야 될 감독은 이 라커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 스타일의 감독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사실 누가 제일 유력하냐면 어떤 GM이 오느냐에 상당히 좀 갈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존 돌싱가 나갔는데 지미 헤슬램이 어떤 성향의 어떤 나이대에 어떤 그 성향의 GM을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와 코드가 맞는 그가 찾는 감독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 선임된 걸 좀 보자. 그러면 어떤 이 제너럴 매니저가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브라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GM의 성향이 좀 달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독 서치와 GM 서치가 동시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우스 클리닝에 들어간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애틀랜타 펠컨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장 끝에 이제 이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먼저 이제 벅스 얘기를 좀 하면 윈스턴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윈스턴이 5,000야드를 기록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시즌 전에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좋은 거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날 이제 그 5,109야드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5,000야드를 넘은 것만이 아니라 올 시즌 리그 패싱 1위입니다. 네. 패싱 1위가 됐고 5,000야드를 돌파한 NFL 역사상 8번째 쿼터백이 됐는데 그 명단을 좀 말씀드려보면 정말 와우입니다. 댄 마리노, 페이튼 매닝, 네. 톰 브레이디, 드루 브리스, 맷 스태포드, 벤 로슬리스버거,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제이미스 윈스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만 보면 아 정말 역대급 쿼터백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있는 건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그 굳이 놓고 보면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조금 무게가 떨어지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이 NFL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선수들 그리고 작년에 패트릭 마홈스가 정말 센세이션한 그 실질적인 첫 번째 시즌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윈스턴 이건 좀 애매하지 않나. 네. 이제 윈스턴이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기록을 남겼는데 30-30. 그렇죠. 야구에서면 이제 30홈런 30도루일 텐데 여기서는 30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30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은 윈스턴이 만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NFL에 30-30이라는 건 아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간 개척자인 거죠. 그래서 첫 30 터치다운 30 인터셉트 기록한 쿼터백이 됐고요. 재밌는 거는 어쨌든 그 윈스턴이 이날 경기에서 이제 연장전에 가자마자 첫 드라이브에서 첫 패스가 픽식스. 근데 그걸로 이제 기록을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윈스턴은 데뷔 후 첫 패스가 픽식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트윗이 이런 게 있었어요. 제이머스 윈스턴은 참 재밌는 쿼터백인 게 신인으로 입단해서 4년 계약, 5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인 계약을 맺고 입단해서 첫 번째 패스가 픽식스. 그다음에 신인 계약 마지막 패스가 픽식스. 그래서 커리어를 픽식스로 열고 픽식스로 현재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뭐 다음 어쨌든 루키 계약까지는 루키 계약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터셉션의 달인 상징이다. 인터셉션 그 자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펠컨스는 사실 이제 저희가 한 시즌이 끝난 만큼 구영회 선수의 이번 시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이날 경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날 경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전에 갔는데 그 연장전으로 가는 버저비터 필드골을 구영회 선수가 성공시켰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서 이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날 필드골 5개 중에 5개를 다 성공시켰고 엑스트라 포인트도 하나 기회를 잡아서 하나를 성공시켰는데 특히 이제 템파베이 키커 맷 게이가 이날 필드골 3개를 시도해서 다 놓쳤거든요. 더 비교가 됐었죠. 네.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올 시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총 필드골 26개 중에 23개를 시도를 해서 88.5%. 네. 그다음에 엑스트라 포인트는 16개 중에 15개를 성공해서
93.4%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NFC 프로볼에 뽑혔던 키커 윌 러츠하고 비교를 해보면 윌 러츠가 36개 중에 32개로 88.9%예요. 그러니까 구영애 선수가 88.5%, 윌 러츠가 88.9%, 거의 차이가 없고 엑스트라 포인트를 보면 윌 러츠가 49개 중에 48개로 9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거는 뭐 트라이가 훨씬 더 개수가 많았으니까 그런 건데 필드골만 놓고 봤을 때 지금 NFC 프로볼로 뽑힌 키커와 성공률로 봤을 때 지금 대등한 그런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게 50야드 이상의 필드골 트라이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세 번의 실패 역시 이제 50야드 미만의 30, 40야드 대에서. 그렇죠. 네. 그런 이제 30야드 대 40야드 대에서 이제 세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영애 선수가 어찌 됐든 이제 뭐 3연봉 그때 말씀드렸었죠. 네. 네네 언사이드 킥. 네, 3연속 이제 원사이드 킥 성공까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런 이제 시즌을 보냈고 그러면서 연착륙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직 그래도 이제 구영애 선수가 아직 테스트를 받아보지 않은 거는 팔콘스가 이미 플레이오프를 탈락하고 이미 지구 바닥에 처져 있는 상태에서 합류를 하면서 사실 크게 이렇게 부담되는 킥은 없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날 뭐 연장전 가는 버서비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팀의 운명이 걸린 그런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팔콘스가 진짜 뭐 플레이오프 레이스를 펼치면서 정말 그 승부가 결정되는 그런 킥을 해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떨지 이건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굉장히 연착륙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좀 적응이 됐으니까 다음 시즌은 또 더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펠컨스와 벅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콜츠와 제규어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경기 38대 20 제규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덕마룬 감독 그리고 데이비 콜드웰 단장이 일단 자리 보전은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장기 유임은 아니고요. 일단 2020년 한 해 더 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이 두 분 다 그렇게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임이라는 거지 신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면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올 시즌 굉장히 또 좋은 쿼터백 하나를 발굴해냈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주전으로 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괜찮은 쿼터백 자원을 하나 이제 확보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하위 라운드였잖아요. 그렇죠. 6라운드에서.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제규어스는 뭐 좋은 시즌은 아니었지만 그런 나름 의미 있는 시즌이었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닉 폴스를 오프 시즌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콜츠는 사실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즌 중반부터 이제 조금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탈락하고 말았는데요. 결국엔 좀 실패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내년의 변화가 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일단 콜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상당히 선전을 했죠. 그리고 그 백업 쿼터백에서 주전으로 이제 승진해서 올해 이제 그 팀을 이끌었던 자코비 브리셋이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즌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선수들 부상이 좀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러닝백들도 좀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자코비 브리셋 본인도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 요인이긴 한데 사실 부상이라는 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죠. 부상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는 거고 운이 좋으면 부상을 피해가지만 좀 운이 안 좋으면 무더기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뭐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든지 뭐 그런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래서 부상이라는 변수를 제외해놓고 보면 지금 사실 그 콜츠에서 기본적으로 포지션별로 상당히 로스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에 저희가 시즌 프리뷰를 할 때도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 외에는 다른 포지션이 상당히 탄탄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부상으로 이제 많이 좀 타격을 받았던 건데 브리셋이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탄탄한 로스터, 그 다음에 콜츠가 그 셀러리 캡의 여유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백을 자코비 브리셋 체제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많은 돈을 들여서 셀러리 캡의 여유가 있는데 자유계약 시장에서 한번 질러볼 거냐. 또 하나의 방법은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쿼터백을 노려볼 거냐. 올해 드래프트죠. 올해 드래프트에서 이제 전체 13위 픽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픽을 가지고 뭐 쿼터백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좀 더 픽을 얹어서 트레이드업해서 뭐 투아든 네. 저스틴 허버트든 이런 쿼터백을 노려보느냐. 그런 것도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쿼터백 자코비 브리셋 내지는 그의 대체제를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살펴볼 경기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LA 램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램스가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두 팀 다 뭐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이 가는 부분, 바로 이제 카일러 머리 선수와 이제 클리프 킹스베리가 이제 올 시즌 처음으로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이끄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확실히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지난 시즌보다는 상당히 좀 나아졌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승수만 봐도 작년도 승수를 초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카일러 머리가 데뷔해서 첫 경기 치를 때부터 이제 시즌 후반에 갈수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네.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리고 작년에 가장 취약했던 그 오펜시브 라인도 네. 공격이 좋아지면서 오펜시브 라인도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 또 좋은 점을 찾아보자 그러면 캐년 드레이크를 영입하면서 공격의 여러 가지 어쨌든 옵션들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패싱 공격, 러닝 공격 네. 다 전반적으로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치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스코어링 드라이브가 18년도에 36개에서 19년도에 69개. 그러니까 거의 91%가 늘어났고요.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네. 얘기죠. 근데 득점 역시 18년도에 225점, 그리고 19년도에 361점,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치다운도 27개에서 38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뭐 토탈 야드 역시 241.6야드에서 341.7야드, 그러니까 100야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100야드씩 이제 더 갔다라는 얘기니까 어찌됐든 공격 부문에서 상당히 좀 진일보한 시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당장 쿼터백들만 비교한다 하더라도 좌시 로센과 지금 카일러 머리의 그 같은 한 해 동안 신인으로서 같은 한 해 동안의 활약은 사실 비교하기가 어렵죠. 네. 더군다나 이제 카일러 머리 같은 경우에는 듀얼 스렛으로서 러싱 공격도 충분히 잘해줬기 때문에 좌시 로센이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활약을 보여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버원 픽이었던 카일러 머리 선수의 이 NFL 첫 번째 시즌은 어쨌든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경기를 가졌는데요. 사실상 이제 바이킹스는 플레이오프를 준비를 하면서 주전들을 다 뺀 경기였고요. 거의 바이위크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베어스의 단장 라이언 페이스가 내년도 트루비스키 선수가 선발 쿼터백으로 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제 루키 컨트랙트고 이 선수가 안 뛸 수는 없겠지만 베어스로서는 상당히 또 팬들로서는 굉장히 좀 보기 힘든 경기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표를 한 이유는 팬분들이 워낙 지금 시카고 베어스의 팬분들이 워낙 지금 사실 실망감이 커서 트루비스키에 대한 대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제 트루비스키가 2017년에 드래프트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 뛴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이면 사실 이제 4년 차거든요. 당연한 거고 보통 이제 루키 계약을 할 때 4년 계약, 그다음에 5년 차 옵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1라운드 픽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 사실 내년까지는 당연히 뭐 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 네. 방출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 선수를 데리고 있으면서 뛰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작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네. 올 시즌 하나만 가지고 이 선수를 안 쓸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젊은 쿼터백에 대해서는 너무 좀 성급한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작년이 진짜일지 올해가 진짜일지 사실 판단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소위 말하는 웨폰들을 좀 더 줘보자. 그래서 사실 작년에 이제 조던 하워드, 그다음에 이제 타릭 코인이 좋은 러싱 조합을 이루면서 공격이 좀 비교적 잘 풀렸었는데 올해 조던 하워드가 빠진 공백을 1년 내내 채우지 못했거든요. 타릭 코인도 조던 하워드가 없으니까 리드 러닝백 역할을 못 해주고 네. 그다음에 신인으로 뽑았던 데이비드 몬코메리도 그 역할을 못 해주면서 타릭 코인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가제트 플레이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해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격 전체가 좀 무너지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됐는데 내년에 사실 이제 올해 신인이었던 데이비 몬고메리가 내년에 역량이 얼마나 향상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향상이 된다 그러면 다시 타릭 코hen과 좋은 조합을 이뤄갈지 모르는 일이고 또 리시버들도 보면 후반기에 뭐 이미 사실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아진 후이긴 하지만 알렌 로빈슨과 그 앤서니 밀러의 원투 리시빙 조합도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트루비스키 주변에 조금 더 리시빙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오펜시브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옵션들을 조금 더 많이 주면 어떨까. 그래서 트루비스키가 이제 내년에 4년 차가 되는데 네. 지금은 아니고 내년에 이제 5년 차 옵션을 픽업할지 말지 그걸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트루비스키 선수의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진짜 베어스가 금방 뭐 다른 쿼터백으로 뭐 옮겨가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전체 2순위로 뽑은 쿼터백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막대한 픽 주면서 하나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손절매하기는 이건 쉽지 않을 거다. GM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베어스의 내년 시즌 한번 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제츠와 버팔로 빌스인데 빌스 역시 이제 주전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면서 이 제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제츠는 큰 이슈는 사실 없었는데 레비언 벨 선수가 뭐 트레이드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레비언 벨 선수가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난 여기 남는다. 트레이드 안 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레이비언 벨이 그 전년도 한 시즌을 아예 그냥 홀드아웃 했죠. 홀드아웃 하면서 아예 선수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선택했던 목적지가 뉴욕이었거든요. 근데 뉴욕이라는 건 제츠라는 의미보다 브로드웨이의 의미가 더 큽니다. 근데 이 선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앨범도 내고 선수 생활 외에 관심거리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의 중심지 그런 거를 본인이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뉴욕이나 LA에 있는 팀들 이런 팀들이 선수를 유치하는 데서 상당히 이점이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레이비언 벨이 피츠버그까지 항상 잘하는 만년 우승 후보 이런 팀을 버리고 제스에 갔을 때 물론 돈도 돈이지만 비슷한 돈을 여러 팀에서 제시한다 했을 때 본인이 뉴욕을 택한 거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쉽게 버릴 만한 그런 성격의 선수는 아니다. 네. 분명히 좀 에고가 강하고 디바 성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뉴욕이라는 그런 뉴욕과 잘 맞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브로드웨이, 그 소위 말하는 라임라이트 이런 거를 포기할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레비언 벨 선수가 남는다고 하니까 내년 제츠도 한번 좀 이 벨 선수의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이 플레이오프와 좀 관계가 없는 그리고 이제 시드가 확정됐던 팀들 간의 이제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